네, 안녕하십니까. 노영이의 뉴스 인사이다. 노영이입니다.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인지심리학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확인이 된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자기 마음먹은 데에 따라서 일이 달라진다는 거죠, 결과가.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기운차게 시작을 하면 그날 하루의 결과는 또 기운차게 아주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요 저하고 함께 뉴스인 사이다 들으시면서 힘차고 기운찬 그런 하루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뉴스픽 들어보고 그 다음 코너로 대담한 대담 이어질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BTS 버터라는 노래가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지 벌써 7주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재근 문화통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수요일의 코너 베프의 촉에서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입니다. 배상훈 박사 모시고 김건희 씨 논문 그리고 아이스박스에 담겨져 있던 아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아침 접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서 특히 그냥 지나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뉴스들만 픽해서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동인 기자의 뉴스 픽 시간인데요.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줄어들 줄 알았어요, 저는요. 네. 그런데 1,500명대로 다시 확진자 수가 최다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주말 일요일 검사 수치인데 네. 1,150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는 최대치입니다. 지난 12월 29일 1,044명보다 높은 수치인데 그렇군요. 이건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이전 결과입니다. 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인데요. 오후 9시까지, 어제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가 총 1,440명인데 네. 이게 이미 최대 기록을 깬 수치입니다. 9시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 늘어날지 아직 예상이 안 되는데 현재로서는 최소 1,500명, 최대 1,600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네. 문제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방역망을 벗어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2주 사이에 14,129명 중에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가 30.5%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 이후에 선행 확진자로부터 확진된 사례가 20대, 30대, 40대, 50대 여기서 60% 이상이 동일 연령대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친구, 지인, 동료 사이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알파 변이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델타 변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네. 이게 우세종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지금 우점화 경향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우점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수도권은 이미 4단계지만 지방 비수도권은 1,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새로운 거리두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인도에서 시작된 이 델타 변이가 지금 현재 확진자들에게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것이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어제 보니까는 이렇게 갑자기 팬데믹 현상까지 유발하는 변이가 이렇게 딱 퍼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좀 방역 당국,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김어준 씨가 네. 자기가 이제 진행하는 TBS의 그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모두 공범이다. 이러면서 안철수 씨하고 이제 얘기한 그 설왕 설래했던 것들이 조금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 얘기는 오세훈 씨가 시장으로 이제 되면서 너무 이걸 완화시켜 버려서 빨리 이런 것들을 풀어줬기 때문에도 문제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좀 해보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정확히 사실 누가 모르죠, 잘못했다 정확하게 뭐 할 수는 때문인지는. 없지만 네. 방역 당국에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헬스장 문제도 그렇고 헬스장 문제도
런닝머신 6km 제한을 했는데 네. 뭐 그거 같은 경우에 자전거 시속은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 뭐 유산소 운동, 뭐 덤벨 드는 운동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방역 혼란이 아직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정확한 기준이 없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전날을 주변에 좀 해보니까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이런 대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아, 내 옆에 정말 델타 변이들이 우글우글우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뭐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야, 또 어제 우리 또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 이게 사실은 민주당 당론으로 이제 거의 채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준석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 네. 나오더라고요. 예. 원래 어제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대표가 합의를 했었다고 했는데 네. 불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자체적으로 당론으로 추진해서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80%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별 기준도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서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서 전 국민을 주겠다고 했고요. 일단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선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희망회복자금이요. 예, 그래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인데 네.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게 6천억 정도입니다. 근데 1조 원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증액 규모를 보면은 이제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 정도, 국채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2조 정도인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채 이 부분을 추가로 2조를 늘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이 네. 부분은 폐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네.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게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랑 시기 이거는 민주당이 추후 추경 과정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보다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인데요. 네네. 이제 예결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할 텐데 어제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낸다. 정부는 이제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분명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위 20% 계층의 코로나 기간 동안 소득 감소가 없었던 만큼 하위 계층에 줄 돈을 나눠서 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세계의 어떤 경우에도 전 국민을 주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네. 반발을 하고 있어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네 번째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다 줬고 네. 나머지는 지금 선별해서 줬는데 선별해서 줘도 계속 문제가 있었었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그 분류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그래서 그 돈이 네. 또 많이 들어가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리고 세금 낸 수많은 20%는 도대체가 어디 가서 이런 좀 혜택을 받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눈 것 같고 어쨌든 넘어야 될 산이 지금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일본 방위백서에서 지금 도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독도 영유권 도발을 지금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우리 대통령을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 상황에서 대통령 가면 얼굴이 뭐가 되는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선 일본이 방위백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네. 일본이 원래 자위군을 편성을 해서 하는데 표지 자체가 말을 탄 무사, 사무라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무라이요? 정말. 예, 기분 그래서 뭐 나쁘네요. 예. 이게 과연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그렇죠. 보자면은 방위성이 발간한 방위백서는 이제 내용이 자신들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네. 뭐 독도를 표현한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네. 말을 했고요. 지난 4월에 발간한 외교 청서에서도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뭐 연례 행사처럼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쿄올림픽이 23일부터 시작되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0일을 앞두고 지금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독도 문제를 도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봉송로에
성화봉송론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점으로 표시하면서 자신들의 영토인 것처럼 맞지? 이렇게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철회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철회하지 않았고, 그래서 도쿄 올림픽에 대한 보이콘 얘기도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 이게 맞냐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네. 성사되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비판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솔직히 안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박대하는 노골적으로 지금 예. 박대하는 건데 왜 가서 결국 성과도 없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예, 성과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랬다고 안 가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알아서 하시고요. 예. 자, 국방부에서 이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임검사 긴급 임명했다. 이게 창군일의 처음이라 그러는데 시간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선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 검사를 긴급 투입할 방침인데요. 네네. 19일에 임명할 예정이고, 고민숙 대령이 특임 검사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네. 해군 최초 여성 법무부 장관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로 전환을 하고, 부실 초동 조사에 대한 이제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짧게 끝내버리시네요. 네,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자, 우리 현순서님께서요. 다들 힘내시고 이 코로나 또한 지나가겠죠. 좀만 기다려봅시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고요. 김현진님, 변이 바이러스까지 무서운 확산세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좌통라이프님은요. 미국에 계시는데 저 미국에서 전 국민 4번 받았어요. 대단한 통이 큰 나라예요. 미국 확실히. 네, 저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한동인 기자의 뉴스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담한 대담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사실 저는 방탄소년단 잘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노라조, 슈퍼맨 이런 노래 이런 거 좋아하고 카레 이런 거 좋아하는데, 또 좀 멋진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의 버터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다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뭐 이제 대한민국의 평론가, 문화평론가는 하재근밖에 없는 느낌이 들지만 하재근 문화평론가 모셔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뵈니까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빨리 여쭤볼게요. BTS가 이번 주에도 이 메인 싱글 차트 핫백이라고 하는 예. 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7주 연속 1위라고 하던데, 예.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7주면은 상상도 못했던 수치인데 네네. 기존에 이제 빌보드 핫백에서 한 4주 정도 1위를 했을 때 대박 히트다 그 그렇죠.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네네. 8주 정도 1위를 하면 초대박이다. 12주면 초 대박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 옛날에 휘트니 휴스턴 웬다이아 있잖아요. 네, I will 웬다이아. always love you. 네. 그거는 14주 연속 1위를 했는데 그 정도면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어도 우리가 웬다이아 하면 바로 알잖아요. 아는 수준이고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7주면은 진짜 이것도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히트거든요.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아이돌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돌의 어떠한 그러한 인기로는 한 4, 5주 정도 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7주가 나왔다는 것은 아이돌의 수준도 뛰어넘은 것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니 휘트니 휴스턴이야 뭐 자기네 나라 사람이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네. 우리 방탄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외국에 가서 그렇게 이 핫백이라는 차트에서 1위를 이렇게 오랫동안 차지한다. 참 신기한데 사실은 그 선전 같은 거 할 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전미 박스 오피스 뭐 1위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어떤 영화 잘 된다. 근데 제가 자세히 그 얼마나 오랫동안 1위를 했냐 들여다보면 이틀 뭐 3일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우리 방탄은 지금 7주 연속 1위라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8주 연속 1위인 이걸 뭐라 그러죠?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예, 그 올해 사람들이 기록, 했던 예. 그 기록도 깨겠다.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거예요. 기대는 있는데 지금 그 빅히트,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그 회사도 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1위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 회사도 같고. 기대를 안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후속곡을 지금 요번 주에 내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기대를 했으면 후속곡을 일정을 더 나중에 잡았을 텐데 지금 방탄소년단 곡끼리 경쟁을 하게 된 상황이라서 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만약에 화력이 분산이 되면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존의 버터의 에너지가 아직 소진이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라디오 방송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버터라는 노래에 예, 예. 대해서. 예. 그리고 지금 요번에 CD가 나왔거든요. 기존에 CD가 없다가 CD가 나왔기 때문에 음반 판매량이 추가로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8주 1위도 가능하지 않을까. 오.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것은 네. 일단은 8주 1위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신곡으로 넘어가서 1위에서 1위로 바통 터치하는 거, 이거를 희망을 하는데 그렇게 정말 될런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 9일에 BTS가 발표한 신곡 퍼미션 투 댄스 예.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게 조금만 더 늦게 출시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탄소년단 회사도 이런 일을 상상을 못하고 7주 연속 1위 할 거, 아마 쟤네 꿈에는 최대한의 기대치가 4, 5주였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7주 후에 신곡을 내면 여유롭게 이거는 바톤 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계속해서 1위를 지킬 줄이야. 네. 이런 실수가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란다면 8주 연속 기록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신곡 1위로 바톤 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님이라는 분도 미국 계시나 봐요. 작년 1년 동안 BTS 팬이 미국에서 몇 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피부로 체감될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셨고요. 이수정님, 7살 저희 아들도 다이너마이트 형 아들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또 이 자통라이프님, 한인타운 음반가게 외국 친구들 바글바글, 옆에 있는 한식당도 외국인들 바글바글. 네. 아,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뭔가 잘 되고 있군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이 너무 잠잠하다, 속상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좀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BTS 안무를 보고 세계 청각 장애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갑자기 왜 눈물이 나오죠, 여기서? 요번에 신곡 퍼미션 투 댄스의 뮤직비디오에 네. 방탄소년단이 국제 수화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들어가고, 이게 이름, 즐겁다, 무슨 뜻이요? 즐겁다. 예. 그 다음에 이거 이건 뭐예요? 춤추다. 춤추다. 예, 그 다음에 이거 이건 평화. 평화. 예, 이런 게 들어가서 수화로 안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슈가 씨가 뭐라 그랬냐면, 방시혁 대표의 사기로 자기가 방탄소년단이 됐는데 사기를 당했다. 왜냐하면 율동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몸이 부셔져라 춤을 춘다고. 네. 근데 데뷔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율동을 하게 됐다고. 네. 이걸 하니까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네네. 어쨌든 이게 세계적인 히트곡에 수화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네. 기존의 청각장애인 분들이 음악에서 많이 소외됐다가 그분들한테 이제 문호를 연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굉장히 좀 감동을 받고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청각장애인 분들이 울었다, 이번 뮤직비디오 보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리더 RMC가 네. 과거에 그 청각장애인 학교에 1억 원을 기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 프로그램에 나와서 수화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콘서트에서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게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서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크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방탄소년단이 얘기하고 있는 라이프 고스 온이란가 뭐 이런 예. 거에서도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로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우리 희망을 예. 좀 가지자, 뭐 예.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예. 그게 바로 이제 BTS의 인기를 계속 유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방탄소년단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고, 노래 좋고, 노래 좋고, 잘생기고, 잘생기고, 춤 잘 추고, 춤 잘 추고,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말하고. 그리고 좋은 철학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뮤직비디오가 때깔이 좋고, 때깔이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적인 외적인 측면에 반해서 보기 시작했다가, 네.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철학을 얘기하네, 그렇죠. 이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 이러면서 이제 더 깊게 빠져들어서 네. 그렇게 팬덤이 형성이 됐는데, 그 팬덤의 열기만으로 앨범 차트 1위하고 싱글 차트 2, 3주 1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싱글 차트 7주 연속까지 넘어갔잖아요. 그건 좀 다른 이거는 요인은- 팬덤의 열기를 뛰어넘었다,
일반 대중으로까지 열기가 파급되고 있다. 서양에서 서양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제 정말 이 노래하시는 우리 아이돌 분들도 이렇게 자기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담아서 노래를 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철학도 없고 뭐 가치관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런 어떤 자리만 좀 차지하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대비가 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글쎄요. 정치하는 분들도 철학이 있긴 있겠죠. 있는데, 근데 그중에 이제 안 그렇죠. 좋은 철학 가지신 사람도 있고 그렇죠. 좋은 철학 가진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골라야 되는데 네. 정치는 썩었어, 정치는 철학이 없어 이러면 그게 정치 냉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정치 무관심이 되고 그렇죠. 그럼 오히려 나쁜 철학을 가진 정치인들한테 돗자리를 깔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거 아이돌은 훌륭한데 정치인은 다 이상해 이렇게 보는 건 좀 위험한 시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위험하긴 해요. 근데 요즘에 사실은 좀 우리 어른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네. 저는 BTS를 보고 좀 제가 반성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좀 소신 있게 좀 뭔가를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국내 가수 중에 BTS 뒤를 도대체 누가 일까? 네. BTS에 버금가는, BTS에 준하는 예. 그런 그 전 세계적인 아이돌을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예. 그 문화평론계나 뭐 문화계에서도 사실은 이분들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한류 열풍처럼.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요번 주에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았는데 다음 주엔 누가 맞을 것인가를 이게 예측이 가능하겠는가? 아니 벼락은 우리가 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기적이 벌어졌는데 예. 다음 기적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이걸 예측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방탄소년단이 정말 기적적으로 불세출의 스타가 한국에서 나타난 건데 전 세계 최고의 스타거든요 지금. 유일무이예요. 이제 없어요, 더 이상은? 아니 있을지 없을지를 그 예측이 불가한 거죠. 기적이 터졌는데 앞으로도 또 기적이 계속 나타나면 좋겠는데 과연 이게 근데 이제 일단은 방탄소년단이 길은 열어놨으니까 네네.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을 스타로 이렇게 하기가 원래 사실 스타는 않죠. 숭배의 대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네. 동양인한테 이런 감정을 가진다 상상 못했고 그렇죠. 특히 동양인 여성은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양인 남성들이. 왜요? 일반적인 팝 시장의 경향이 아, 원래 원더걸스부터 인기가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동양인 남성을 서양 여성이 좋아한다? 팝 그 시장에서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갑자기 아이돌로 나타나서 최고의 스타가 되고 네. 지금 서양에서 남성 상을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남성 상을 예, 바꿔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터프한 서구의 어떠한 그 카우보이 같은 네. 그러한 남성이 섹시하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제는 다른 남성이 대안적 남성상으로 제기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변곡점에 방탄소년단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길을 열어놨으니까 다음 사람이 또 나오기는 더 쉬워진 것 같기는 한데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몰라. 이거는 뭐 지켜봐야 알지 지금 현재로서 네. 예측 불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팔사님께서요. BTS 왜 인기 있느냐? 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런 네, 얘기를 아까 제가 하십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네, 춤도 BTS 있었죠. 춤을 집에서 댄스 커버합니다. 마이크 드롭, 고민보다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유명한 그런 네. 곡인가 봐요. 그리고 뭐든지 다 유명합니다. 방탄소년단. 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팬덤급으로 유명한 사람은 마이클 잭슨밖에 몰랐는데 네. 마이클 잭슨을 이미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래요? 뛰어넘 아니 마이클 아직 잭슨을 뛰어넘은 건 뛰어넘은 아니에요? 건 너무하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팝의 제왕이고 네네. 팝스타고 네. 방탄소년단은 최고의 아이돌에서 팝스타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그런 같습니다. 단계. 네, 요 얘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BTS 멤버들이 7명이라면서. 네, 근데 그 7명이 아직 한 명도 군대는 안 갔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이분들? 군대 그게 이제 가면? 큰 일인데 네. 그 이제 병역법이 바뀌어서 네. 연기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입영할 해줬거든요. 수 있는 그 원래 연령대가 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좀 더 연기시킬 예, 수 연기는 있었다. 일단 할 수 있게 해줬는데 네네. 그래도 가긴 가야 되는 거니까 아마 내년부터 다시 또 군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니 이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스타고 이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이거 코로나19만 정리가 되면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한국에 오는 그 외국인들 관광객 숫자가 올림픽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이들을 군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얻을 국가적 이익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탄소년단 자꾸 군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를 해서 이런 세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자꾸 이거를 혜택을 준다라고 왜 가수한테 혜택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반론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혜택이 아니라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이 우리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인가.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7명의 이 젊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만드는 게 과연 국익 극대화인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게 국익 극대화인가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많은 국민 정서상에서는 아무래도 가수한테 군 혜택을 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그런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뭐 약간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아이돌이 있잖아요. 군대 안 간.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방탄처럼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해요. 네. 물론 인기라고 하는 거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는 국익에 뭔가 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 테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데 유명하지 않고 좀 더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 그러고 방탄처럼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군대 가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러고 이건 조금 형평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 사실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대체복무 자체가 그 뭐 또 다 운동선수인데 금메달 따면 대체복무가 되고 아니면 못하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대체복무의 취지 자체가 좀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을 뽑아서 뭔가 국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근데 과거에 대체복무제를 하면서 대중예술은 빼고 순수예술하고 스포츠만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그게 규정 옛날에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네. 옛날에 대중예술을 천시하는 그 차별하는 그 사고방식이 딴따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들어가서 법이 그렇게 설계가 된 것이고 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제도를 만들 때는 네. 딴따라가 우리 국가를 홍보한다고 말도 안 돼. 나라 망신이나 시키지.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에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졌던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 대중예술인이 우리 국가를 홍보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현대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꼭 뭐 가수가 됐다 그게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네. 자기 분야에서 최대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군복무라든가 우리 국가 제도 자체가 네. 그렇게 설계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댓글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런 그 얘기 많이 계속 하시잖아요. 유승준 한국 애들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데 BTS 군대 안 가면 형평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우리는 대체 복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 근데 군대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요즘엔 옛날하고 달라서 군대라는 게 그 정말 사람 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보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도 뭐 무조건 전부 다 복무하게 하지 말고 뭐 모병제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좀 더 유연하게 뭔가 좀 규정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규정이 제대로 그러니까 옛날 규정 가지고 적용하기 좀 어려운 점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 기회에 기준을 좀 정확히 세워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네. 가수한테 병역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논의하지 말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하면 사실 답은 금방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듣다 보니까는 아유 참 다시 한번 군대 가신 우리 대한민국 뭐 남성 여성 여러분들께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대담한 대담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참 뜨거웠습니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1부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요. 하재근 문화평론가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첫 방송한 이후에요. 아우, 시청자 반응이 정말 뜨거운 코너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는 베프의 추억 시간인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 베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입니다. 네, 알고 봤더니 우리 배 프로파일러님은 박사님이셨더라고요. 뭐 그냥 소소하게. 예. 소소하게. 아, 무슨 박사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회학 박사죠. 사회학 박사. 예, 예. 아, 그렇구나. 소시올로지로. 언제 따셨어요, 하기는? 2009 학위 번호가 2009 02로 되니까 2009년 2월. 예.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09예요? 09? 예, 그렇죠. 09학번? 예, 예. 0056 뭐 이렇게 학위 번호가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다 외워요?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 방송하고 나서 저는 우리 베프님이 원래 방송 잘하시고 워낙 분석력이 뛰어나시니까 당연히 반응이 좋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인기가 더 좋으시더라고요. 인정 예상하셨었죠? 예상하죠. 당연하죠. 우리 지난주에 말했었습니다. 아까 재수 없어도 천차. 네. 저는 왕재수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실 주제가 이제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민대학교가 박사학위 논문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전격적으로 다시 조사하겠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제 그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이제 혼란스럽지만은 학위 논문, 그러니까 학위 논문 2개랑 그리고 그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저널에 실은 논문 2개 혹은 3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엔 2개 되는 것 같습니다. 2개요? 원래 이제 보통 사립대학교에서는 박사학위 논문 자격을 줄 때 그 저널에 그러니까 등재 후보지나 등재지라고 하는 연구재단에 등재된 거에 2개 혹은 3개를 써야지 자격을 주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한 자격으로서의 저널에 2개가 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박사학위 논문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것은 이제 뭐 데이터 조작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복붙 갖다 썼다. 복사해서 예, 붙여넣기. 붙였다. 그러니까 그것의 원전을 밝히지 않고 했다. 그리고 그 가져온 부분이 그게 일반적인 어떤 학술적인 형태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냥 시중에 떠도는 걸 그냥 갖다 붙였다. 혹은 또 하나는 일종의 보고서를 갖다 붙였다.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는 네, 업계에서는. 업계에서는 일정 정도 이제 약간의 그 일종의 작업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혹도 많죠. 왜냐 어떤 유혹이냐면 대충 데이터를 하청을 줘라. 아니면은 대충 이 부분을 얼마를 줘갖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이 논문 업계에서는 좀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렇죠. 뭐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한번 나오잖아요. 예.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박사학위 500, 석사학위 100. 그때 되게 쌌네요. 예, 그거 뭐 2000년대 초반 20년 전이니까요. 나도 그렇게 좀 할 걸. 그럼 안 잡혀가십니다. 되겠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게 막 알려진 공정 가격이란 건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이 꾼들끼리 얘기되는 거는 대충 그 정도 선이다. 뭐 박사학위 한 2천, 요건 급이 있는 거. 그렇죠. 좀 허접한 게 표준어인가요? 하여튼 좀 그런 수준의 것은 1,000만 원 정도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런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들과 그 수사관들에 의해 조사받은 그런 사람들이 내놓는 얘기니까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하다 보면 대충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를 쓰는구나를 이게 나오는 거죠.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 하자면은 이건 꼭 김건희 씨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네. 일반적인 얘기는 흔히 말하는 갖다 붙이는 게 가장 하급입니다. 그리고 그러겠죠, 중급 아무래도. 정도는 석사 과정생들과 학부 과정생들이 내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중간 과제. 학부생들이 내는 페이퍼. 예. 예. 학부 3, 4학년들도 그 전공에 있는 애들은 똑똑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간 과제 같은 거를 제출하고 보통 버리죠. 네. 왜냐하면 그걸 또 다시 또 자기가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그걸 뭐 갈무리해 갖고
일종의 유통되는 시장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지금 문제되는 여러 가지 논문에서의 네네. 문제는 네. 그 서술 방식이라든가 내용의 구성 같은 걸 봤을 때 석사 수준은 아닌 것 같다. 학사와 석사 중간 수준이다. 아, 석사 수준도 안 되고 네, 예, 예. 오히려 그 밑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내용 구성 방식과 네. 주제 서술하는 방식들의 흐름 같은 걸 보면요. 아, 네. 요거는 공부를 얼마나 한 사람들이 써준 거다. 아니면 그걸 쓴 거다.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좀 상급으로 가면은 보통 박사 과정생들이 기말 페이퍼를 제출하고 좀 점수를 덜 맞아 갖고 그냥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모아 갖고 시장에 유통될 때 그렇게 이제 일종의 논문의 기본 소스로 쓰이는 형태이죠. 그러니까 급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주고 완전히 일괄 하청 맡기는 이건 불법입니다. 이것도 다 불법이지만은 그거는 더 불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4가지 그레이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비춰 갖고 지금 문제되는 4가지 논문을 다 비교해 보시면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아니 겁니다. 근데 좋아요. 자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일단 핵심 첫 번째 미국이 아니라 박사학위 받은 그 논문 그게 뭐 남의 거 100개였다는 뭐 회원 유지 그 부분 예. 이런 얘기인데 도대체 논문은 이제 초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앱스트랙트라고 해서 그렇죠. 영문 초록이죠. 예, 예. 초록을 보게 되면은 국문 초록도 있고 영문 초록도 있는데 그 초록을 보게 되면은 이 논문은 무슨 논문이고 왜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연구했더니 결론이 뭐더라 이게 이제 딱 압축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쓴 논문은 뭐 아바타 운세 궁합 이런 게 나온다는데 아바타 운세 궁합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논문의 요지가 정확히 뭐였습니까? 모르죠 사실은. 왜냐하면 예. 그 뭐라고 우리가 이제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네. 왜냐하면 서론에서 말한 게 본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검증이라는 예, 게 바로 예. 논문이니까. 논문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검증하는 거죠. 논할 논자에 네, 뭐 네. 문자를 쓰는 거니까 말하자면 질문을 논하는 건데 그러면은 서론과 본론에서 얘기되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 논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포인트인 것 예,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학부생들 페이퍼를 조잡팩에 넣었으면은 한 D급 정도는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많이 써본 사람들이나 저같이 이제 논문 심사도 해본 사람들은 네네. 요건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수준의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쓰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솔직히 불러다 놓고 엄청 혼내는 수준인 거죠. 이게 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라고 설명해봐라. 라는 수준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록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록이란 것은 그 내용이 압축된 건데 내용의 네네. 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요지가 없다고는 것은 그 논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논문 쓸 때 우리가 아주 기본이에요. 이건 뭐 누구를 떠나서 그렇죠. 논문을 쓰려는 사람은 일단은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설을 내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해보니까 혹은 문헌을 분석해보니까 이런 가설이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으로 난 이 방법을 쓰겠다. 이 방법을 쓰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다 확인을 해보았더니 문제점은 없었고 그 방법에 의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결론은 내가 처음에 세운 가설하고 맞더라 안 맞더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게 이제 그 논문의 원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 표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표절은 어떤 그런 그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모든 영역의 것들을 다른 사람이 쓴 걸 그대로 뭐 갖다가 쓰거나 자료 인용하거나 이런 정도 그냥 표절이라고 보는 건데 그게 그래도 어쨌든 논문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논문은 문제가 된 논문은 저는 그런 흐름이나 이런 가설 검증의 과정 같은 게 도대체 있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고 이건 논문이 이건 아니죠. 표절이라고 그러니까. 하기도 오히려 표절은 훨씬 더 높은 격인 것처럼 그렇죠. 느껴지는 급이 그런 그래서 상황이라는 저는 이제 거죠.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거는 B급 정도 되는 겁니다. 뼈대를 맞춰놓고 그렇지, 뼈대가 맞춰져 살을 있으니까. 딴 데 가서 붙였다고 네. 하면 이게 표절이나 뭐 약간의 조작, 데이터 조작 왜곡인데 네, 네, 이거는 뼈대가 없는 겁니다. 네. 뼈대가 없으니까 이걸 뭐로 읽어야 되는지라고 할 때 제가 얘기되는 그 심사한 그 교수님한테 네, 한번 네. 묻고 싶어요. 저도요. 당신은 도대체 뭐를 심사하신 건지.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이게 안 하는 거죠. 까놓고 얘기하면 네, 솔직히 이게 말해요, 보고, 우리 예, 솔직히 까놓고 하면 그냥. 이렇게 보면 심사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얘기 않고 이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냈는지. 근데 원래는 심사할 때는 이름은 가립니다. 가려야죠. 예. 네. 근데
이거를 심사하는 사람들은 대충 누가 냈는지 알죠. 그쵸. 왜냐하면 좁으니까. 그리고 뭐 내용만 보면 알잖아요. 뭐 알죠. 뭘 하려고. 왜냐하면 데이터의 분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술 수준 같은 걸 봤을 때 이건 누가 어떻게 썼는지는 금방 압니다. 아니 그리고 논문은 뭐 오늘 내서 내일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지도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되고 문제는 지도교수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박사 논문은 5명이 5명, 심사하는데 예. 석사는 3명이 세 명이 내부 자기네 학교 선생님들이고 두 분은 이제 외부 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메일로 내가 무슨 논문을 어떻게 지금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나왔습니다. 이걸 계속 주고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AB 프로포절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괜찮은 건지 이게 말이 맞는 건지가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가 전모 씨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 사건 터지자마자 아 되게 독창적인 논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독창적이냐 이런 식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신은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을 논문을 통과시켜 줬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연락 두절이라는 거잖아요. 예측을 했으면은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쓰겠습니까? 예비 프로포절 수준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구체화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철광석이 좋다고 해서 모두 강철이 된 철광석의 0.01%만이 강철이 됩니다. 나머지 99%는 다 돌덩이죠.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말은 이 철광석이 우수합니다. 원재료가 우수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네. 어떻게 예비 프로포절로 다듬고 용해서 넣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논문은 그렇죠. 그건 쓰레기죠, 사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운세, 뭐 궁합, 관상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잘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은 이거는 뭐 네. 문세든 뭐든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훌륭한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도대체 이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재료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예, 그거죠. 예, 예. 아, 근데 우리 강정우님이 노영희님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제가 방송을 잘 못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국민대에서 좀 사실은 좀 곤란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민대학교에서 그 박사나 석사나 논문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되게 좀 침통해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뭐 지도교수로서 이제 입장을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학위를 쓰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반 학술지, 보통 이제 학술지도 또 이제 급이 좀 있습니다만은 학회지 이런데 학회에다 내는 그런 학술지에 게재돼야 되는 논문의 또 편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들도 역시 표절하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런 것들도 좀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보인다. 요게 또 자격이 안 문제였죠.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통 저널에 실기 위해서는 박사 논문의 뼈대를 가지고 네. 그 뼈대 중에 하나를 저널로 씁니다. 다른 하나를 또 저널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로서 저널 등재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 큰 목표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과정으로서 트레이닝 과정과 데이터 어떤 점검 과정과 방법론 점검 과정을 하라고 세 영역을 주는 겁니다. 네. 하나는 방법론, 하나는 데이터, 하나는 어떤 구성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심사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사 논문은 훌륭해지죠. 네. 근데 이거 자체부터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이 뒤에 결과는 보나 마나 하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 기본 저널이 부실하면은 네. 그리고 부실하고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는 것은 이거는 중복 문제가 되죠. 자기 복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복제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훈련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성과를 가지고 이런 학술 논문을 학위 논문 쓰면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나쁘게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한 겁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놓고 찢어서 하청을 줘서 대충 하고 해서 섞어갖고 붙였는데 네. 괴물이 된 거죠. 네. 이런 방식은 요 업계에서는 또 흔한 방식이죠, 사실은. 아, 원래 흔한 방식. 나쁜 방식이죠. 네. 사실 저한테도 제가 석사를 91년도에 하고 구사 학번으로 박사 들어갔었고
또 최근에도 2017년도에 박사 들어갔는데 논문 제가 계속 못 썼어요. 박사 논문을. 그랬더니 저보고 아예 그냥 대충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데 왜 안 하냐. 저한테 그런 방법 알려주신 분도 있어요. 물론 돈은 안 줬지만. 그래서 제가 에이 이제 그러고서는 말았는데 사실 그런 유혹이 좀 여기저기 있긴 있었을 그런 것 같아요. 브로커들도 있습니다. 브로커들? 실제로 그걸 수사한 수사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유명 대학의 그 브로커들이 몇몇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건 브로커죠. 브로커들은 보통 일반 대학원보다는 특수대학원 쪽에 그러니까 암약을 그쪽에 하고 어린이들이 있고요. 많죠. 왜냐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얼쩡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특수대학원 돈만 내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일반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한 이익을 걷죠. 그리고 이들이 주로 이제 한다는 사람들과 연락선이 되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대단히 큰 시장일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시장이 형성돼 하나의 있군요. 시장입니다. 마켓이 형성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가 한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뭐 어떤 호텔에 뭐 나이트클럽의 접객원으로 유흥 접객원으로 활동했다 이런 의혹이 이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강의하고 사업하느라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요 해명이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저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 프로파일러로서 김건희 씨가 이제 이렇게 해명하는 것은 만약에 정말로 이제 김건희 씨를 프로파일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이 말을 분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 비중 줄이기죠. 비중 줄이기. 예, 자신의 어떤 삶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이 이만큼이 있는 네, 거고 네, 네. 나머지 하나는 사실 뭘 했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비중이 작은 거다.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네. 난 죽어도 그건 안 했어요. 당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따위 말을 하는 거야라고 발칵 화를 내고 했으면은 다른 맥락인데 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나는 내 삶은 이만큼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요런 정도, 거죠. 요거 별로 예, 안-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예, 얘기예요? 이거죠. 근데 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분이 그거를 이건 뭐 예단을 갖고 들으시면 안 되는 거고 질문의 어떤 그 답에 대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응 자체가 벌컥 화내는 사람도 있고 누굴 갖고 하는 소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죠. 그렇죠. 부정하는 네. 거죠. 이제 부정의 방법 중에 하나가 비중 줄이기 비중 줄이기.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내가 그런 일을 했겠느냐, 그렇게까지 그렇죠. 했겠느냐. 예, 예, 이제 이제 이렇게 정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약간 비껴가는 거 비껴가는 이렇게 거죠. 얘기한다는 예, 거죠. 관심 돌리기죠. 그러면 김건희 씨 말대로 이게 만약에 관심 돌리기고 비중이 별로 없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이분은 왜 석사를 2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꼭 그랬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힘들게? 그것은 사실은 예. 자신의 삶을 바깥으로 채우려고 했을 것 약간 같습니다. 과시욕이 있어 예, 보인다 과시욕이 있는 이렇게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드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 사실은 우리가 학위 논문이라는 건 명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것을 커프러치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말 방법으로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전의 삶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공격받았고 위축됐던 것을 커프러치하기 위해서 보통 말도 영어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용어를 뭐 함부로 어려운 쓰는 말 쓰는 예. 사람들. 근데 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앞쪽이 사실은 부실하죠. 좀 사상 누각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저희들 같은 사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러면 금방 무너뜨릴 수 있죠. 예, 예.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사실 이분이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 석박사학위가 필요한 것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본인의 뭐 장식품 혹은 뭐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어떤 수단인 것처럼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 보였다는 거잖아요. 보였는데 이제 그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동국대 그 신모 씨. 네네. 그분 아유, 얘기해도 되죠. 예, 신정아 씨가 예, 거죠. 신정아 씨랑 네.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아 씨의 말을 들어보면은 네네. 본인의 어떤 학문적 성과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앞쪽으로.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요거 잡으면 잡히겠다 싶어서 바로 잡혔죠. 네네. 근데 왜냐하면은 그분이 필요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치장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네.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에 대한 걸 추정을 한번 해보는데 뭐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예단은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예, 예, 감정이 있을 예, 리가 예. 없죠.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허니84님께서 자기 과시한 건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셨고요. 그게 수단일 수 있는 겁니다. 수단일 수가 예, 있다. 목적이 아니라. 아, 목적이 네. 아니라. 그다음에 차둘리님은 진짜 궁금한 게 김건희 씨는 그럼 왜 본인이 인터뷰를 했을까요? 이 질문하시네요. 그래서 그 문의 성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약간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정지를 하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분은 바로 돌격형 같습니다. 돌격형이요? 네, 아, 돌격형. 그냥 정면 승부를 해버려요? 승부했는데 그게 틀리든 맞든 간에. 네. 근데 그것이 이전에는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물어보시는 거 다니엘님이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 뭐 이거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말하겠습니다. 줄리라는 이제 그 이름으로 활동했다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요. 일반적이라면 그냥 나 그런 술집에서 일하지 않았다. 혹은 뭐 나는 그런 요용 접객원으로 일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나는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질문 좀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이것은 시간의 문제 같습니다. 시간이 시간. 있었으면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글쎄 그렇게 표현하는 그것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노 변호사님이 얘기한 거 저는 아, 이제 그런 저는 얘기 전혀 지금 얘기하지 물어본 않았습니다. 거예요, 제가. 예. 예. 왜냐하면 이분한테의 어떤 그 강조하는 점들이 있는데 이분은 시간을 계속 강조하는 거 보니까 네. 시간을 본인의 강조하는 거. 부분에 있어서는 활동 영역보다는 시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 같습니다. 아, 그래서 시간을-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그냥 바삐 움직이고 뭔가 열심히 살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내가 그런 허접하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할 시간이 있었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그냥 정리를 마음속으로는 하고 넘어가는군요. 그분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물어볼게요. 이제 부인이 그렇게 나오니까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 전 논문 문제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문제다. 대학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런 얘기하고 또 윤 전 총장은 자기 장모님이죠. 그 법정 구속된 최모 씨가 이 사건이 터지니까 법에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여당 대선 후보 당사자 논문 표절부터 먼저 조사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부인이나 장모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것 자체도 조금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방향 전환을 지금 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상대를 공격할 때 대상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분은 자신의 부인인 거고 네. 공격하는 거는 자신의 경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대로 된 방법은 예를 들면 대선 예비 후보들의 부인이든 가족의 그런 것을 동등한 급으로 비교를 했어야 되는 건데 같은 선상에서 같은 선에 같은 비교를 했어야 기준으로. 되는 건데 네. 그 기준 자체가 아니라 그냥 이것을 같은 급으로 확 물타기 해버리는 물타기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비교를 하려고 했으면 당신 부인들도 그렇게 깨끗해?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아, 당신이 아니라 당신 네. 부인들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거리를 두게 하려고 하고 인지가 좀 뒤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특성 같습니다. 인지가.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거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심리적 특성이 근데 보통 이 윤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앞에 사안에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사안을 처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두기. 거리두기를- 사안하고 나하고는 별개 문제다. 거리두기 하면은 그 나머지는 알아서 밑에 사람들이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계속 사안을 처리했던 방식의 소유자 같아요. 그럼 스스로를 좀 속이는 거 아닙니까? 속였지만 예전엔 잘 됐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과거에는 잘 됐었으니까. 예전에는 계속 잘 됐죠. 사실은 네. 그 여주지청장으로 쫓겨갈 때도 사실은 본인이 질렀지만은 될 대로 데려왔지만은 사실은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합리화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분 같아요. 네, 예. 이게 다 심리적 방어 기제인데. 방어 기제가 되는 그런 쪽으로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큰 자리에 가셨을 때에 도움이 될까? 가기까지는 도움이 되는데 네. 가서도 그런 태도를 견지하면 가서도는 안 모르겠어요. 된다. 그거는 오히려 큰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독이 됐어. 예, 왜냐하면 그 모든 걸 다 뒤처리하기 위해서 밑에 분들이 엄청 고생을 할 거 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 일단 요 논문 얘기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지금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베프의 촉 함께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제 지금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지난 9일에 아이스박스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이 됐고 이 아이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은 외할머니였어요. 자, 근데 20개월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돌이 지나가지고 막 걸어다닐 그런 시점 아니에요? 3살도 될 수 있죠. 앞쪽으로 치면은. 예. 근데 그런 아기를 아이스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가? 근데 이제 계속 그 학대, 그러니까 폭력적인 학대를 오랫동안 해왔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20개월에 이 아이가 죽었지만은 실제로는 학대는 그 이전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됐을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공간 자체가 이 두 분이 사실은 뭐 실질 사실혼 관계라는 말씀을 하대요. 여러 가지 네. 언론에서는 정확한 그러니까 혼인신고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도 상당히 비교적 어린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됐으면은 아마 출산 아버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는 출산 같은 형태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이걸 뭐 네오레탈사이드라고 해서 우리 보통 영아살인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그렇죠. 영아살인 개념에서는 완전히 객관화 시켜버립니다. 그 대상 자체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막대기나 돌무더기 정도로 인식한다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요? 아이를 막대기나 돌무더기 돌무더기 정도로 인식해갖고 그냥 그게 네.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게 되죠. 원래 네오레탈사이드 같은 경우에 영아살인은 그 주체는 보통 모입니다. 어머니가 보통 하고 아프리카 부족이나 동남아 부족 어떤 그 시스템에서는 네네. 주로 이제 어머니가 그런 공격을 하는데 복합 사회 같은 경우는 이게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물적 객관화죠. 물적 객관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기가 그럼 쉽습니다. 사실 인지 부조가 안 생기겠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인지 부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실 살아 있어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공격을 합니다. 뼈를 부러뜨리거나 거의 뭐 뭉개버릴 정도로 공격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안 느끼니까. 예, 절대 안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자보단 둘이 더 중화가 돼버리죠. 네네. 그런 상태가 반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개월도 안 된 이 아이를 아버지가 애가 칭얼거리니까 짜증난다고 그래서 이제 구타를 하면서 학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 가해자의 서사일 수 있는 건데 너 왜 때렸어? 라고 하면 칭얼거리니까 때렸어라고 경찰이 물으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 단계 애가 칭얼거리기 전에 아예 네. 죽였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칭얼거리기 전에. 왜냐하면 보통의 이런 네오레탈사이드에서는 그런 게 먼저가 되는데 우리 경찰들은 그 조사 방법에 있어서의 영아살인을 얘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보통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감형 요소가 되죠. 근데 사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범죄 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지 수사라든가 이런 데서 좀 되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지금 아이가 사망을 하니까 온라인 쇼핑으로 아이스박스를 주문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그리고 아기 시신을 거기 담았는데 이제 학대는 뭐 아버지가 한 것 같긴 한데 아이스박스 주문은 또 엄마가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3주 동안이나 그 시신을 놔뒀다는 거예요, 아이스박스 넣어놓은 상태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어찌어찌해서 애가 이제 죽었다고 상황이 됐을 때 아이스박스에 이제 아이를 넣었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3주나 놔둬요. 왜요? 그 이제 시체로 여기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물적 시체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물적 그게? 대상화가 완전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동물 사체 버리듯이 했을 겁니다. 그 이 엄마 아빠는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오레탈사이드의 네오레탈사이드? 영아살인의 기본 심리 자체가 죽은 다음에는 그 자체를 동물 시신 정도로밖에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심리 구조를 우리가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네. 그 자체가 우리는 아직 인식이 좀 덜하죠. 아동 수당은 챙겼겠죠, 그 사람들은. 등록을 안 되지 않았나요? 등록도 아예 안 했나요? 안 했을 겁니다. 아예.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에는 아기를 자기가 나놓고도 등록도 또 안 했어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 데려갔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냥 버리죠.
네, 정말 저는 아동학대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하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드셨는지요? 저는 뭐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가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우리 앞으로 이런 일 정말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응원, 비판 많이 해주신 거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